이 주제가 AI 시대의 지식 리더십인데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렵게 입학을 결정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우리 이문영 부위원장님께서 호서대 MOT 입학할 당시에 많은 또 조언과 권유를 해주셨던 분이 사실은 이종원 전 학사부총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맡으신 부위원장님의 소개는 제가 특별히 이종원 전 학사부총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렇게 감히 우리 이문영 장관님이죠. 우리 장관님을 소개할 영광이고요. 이문영 장관님이야말로 민간, 그다음에 관계, 정계를 다 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혁신을 위해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AI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님이 이제 대통령님이시거든요. 거기에 상금 부회장님이시고 부총리 및 위원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AI 정책을 리드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호서 MOT 1기입니다. 이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좀 문과다. 문과 있으세요? 문과. 요즘 분들이 문과 문성합니다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 이문영 박사님이 정치외교학을 하고요. 석사를 광고 홍보 대학원에 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MOT에서 기술 경영 공학 박사를 AI로 하셨고, 호서에 가면 그냥 막 준대로냐? 그게 아니에요. 되게 쉽게 여러분 잘 가르치긴 하지만 이문영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IT 관련 제일 큰 학회가 IT 서비스 학회입니다. 거기에 문돌이 우수 논문상을 받으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전문적으로 경기도 IT 정책을 리드하셨고 지금은 대한민국 IT 정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가 이제 교직으로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분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수업이 AI 수업이잖아요. 저희가 이 AI 수업을 어떻게 하면 베스트 수업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떠드는 거 할 필요 없이 진짜를 보여주자. 고민 끝에 모셨는데 정말 바쁜 일정 쪼개가지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강연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이문영 상근 부위원장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공통 필수 과목인 AI 비즈니스 모델 수강생 여러분과 모든 재학생 여러분에게 AI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현 정부의 AI 전략을 토대로 여러분이 속한 기업과 기관이 AI 대전환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식수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분이 계신 이 건물은 1989년 아산 캠퍼스 개교 당시 가장 먼저 지어진 2호 건물이고요.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다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설립자를 기리는 뜻에서 강석규 교육원으로 명명되며 2017년부터 복합교육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AI 경제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산업과 기술을 연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특강을 위해서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이문영 상근 부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AI와 산업혁신 역시 또 우리 호서대가 매우 중요하게 추진 중인 분야입니다. 호서대가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에 계십니다. 오늘 공업회 수업을 위해서 호수대학교 강일구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서원교 산학협력 부총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네, 이외에 호서대 보직 교수님들과 또 기술영양 전문대학원 많은 교수님들 또 재학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문영 부위원장님은 MOT 1기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AI와 산업 그리고 국가 전략을 연결하는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후배 원우 여러분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공로패를 수여함과 동시에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로패 수여는 호수대학교 강일구 총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강일구 총장님과 이문영 부위원장님을 동시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왼쪽에 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공로패 박사 임문영 MOT 대학원 1기. 이 사람은 본대학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주고 본 대학을 대외에 널리 알렸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7일 호서대학교 총장 강일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과 부위원장님 기념 촬영을 마치기 위해서는 모든 재학생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당연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여러분들 다 나와주셔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강의실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하는 생각나는데 이렇게 다시 존경하는 교수님들 모시고 후배 여러분들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전전에 이종훈 교수님께서 제가 아주 과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종훈 교수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 MOT 대학원에 올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또 우리 박승건 교수님께서 주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또 전인 교수님, 또 김도희 교수님, 또 김권희 원장님, 또 우리 서원교 원장님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 그 호서대학교 MOT를 이렇게 우수하고 전국에서 자랑할 만한 대학원을 이렇게 키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일기 박사 학생으로서 굉장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시겠지만 저도 처음 여기 이제 호서대학교 처음 수업을 들으러 왔을 때 엄청나게 갈등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나는 KTX 내리면 바로 학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서 한참 걸어와서 이 수업 들으러 오는 데까지는 짐이 다 빠질 정도로 내가 이 학교를 3년 동안 다닐 수 있을까 굉장히 뭐 갈등 속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그랬는데 교수님들이 처음에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미안해서 이렇게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게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 학기, 두 학기를 넘기고 나면 그게 아까워서 이제 어떻게든지 졸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논문을 쓰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문 쓰게 될 때는 이제 안전이가 막 쓰게 되죠. 교육을 하게 했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은 뭐 AI 전략과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학교에 와가지고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 중간중간 섞어서 좀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일단 3월이잖아요. 다음 달에 되면은 보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정말 캠퍼스가 안 보였어요. 저 우리 동지 학생들하고 같이 이 수업 들어 올 때마다 4월달이면은 주변의 벚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전경이 좋아서 산지로 돌아다니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혼자 산책하고 다니는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학교고 또 좋은 대학을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장이 3명인데 1명은 경제부총리, 다음에는 과학기술부총리, 그리고 제가 상근위원장.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저는 상근위원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AI 정책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AI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각 부처의 AI 정책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서로 어긋나게 되면 저희들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분까지 얘기해야 되죠? 시간 허락이. 예.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정형과 문수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문과에서 공대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외교학과를 학교 다닐 때는 했는데 실제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컴퓨터에 빠져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었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하이텔 라운지라고 하는 이제 아주 옛날 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하이텔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길라잡이라는 영어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하이텔이라고 하는 이런 스테이트에서 전화기를 나눠주고 컴퓨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컴퓨터를 전화선에 연결해서 인터넷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라잡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길라잡이는 벌레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하이텔 길라잡이가 10만 부 이상 살리면서 당시에 비소설적인 베스트셀러를 2년 동안 했는데 당시에 왜 제가 하이텔 이용자 설명서 또는 하이텔 매뉴얼이라고 쓰지 않고 길라잡이라고 했던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라잡이라는 표현은 길라잡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용자 설명서 또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기술 설명서 같은 느낌을 주지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과생과 이과생의 그 고민을 준비를 하시겠죠. 어떻게 하면은 당시에 PC통신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인문학적으로 또 기술적인 느낌이 아니라 문화적인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출판사에서는 표지 디자인을 첨단 그래픽을 이용해서 아주 그 기술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했어요. 근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마법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나르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오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쓴 책들은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파레오로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책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달렸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나왔는데 날 보시면 이렇게 날 3마리가 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지식 리더십의 시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장표가 많은데 뒤에 부분에 솥단지를 뜻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다리가 3개가 있을 때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3개의 다리를 역사를 이끌어온 3가지 힘에 비추어 보면 권력, 지식, 민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론이고요. 권력은 항상 승리를 지향한다. 권력은 이겨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은 그것이 옳았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진리를 지향합니다. 민중은 그게 승리하든 옳든 어쨌든 간에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평화와 안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중은 행복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저는 지식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AI 시대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사회적 지능 가설에 따르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투는 과정에서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 발바르라는 사람이 쓴 심페이지 폴리틱스라는 책 혹시 읽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네덜란드 아르멘이라고 하는 동물원에 26마리의 원숭이가 있었는데 침팬지가 있었는데 이 침팬지가 어떻게 알파메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쓴 것이 이제 사회적 지능 가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대표자가 됐던 이 인간의 우두머리가 어느 순간에 국가로 커지면서 이제 대표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서양과 동양의 이 지식인들이 요구했던 권력의 형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서양은 민주적이고 동양은 민주적이고 정반대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요구하는 것은 플라톤은 틀린 정치를 요구했고 공자는 왕조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똑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철인왕이 중요했고 동양에서는 요술임금 같은 지혜롭고 자유로운 그런 임금님을 희망을 했죠. 아까 잠깐 차 마시면서 강윤구 총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총장님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스토리스에 대한 일도 가보셨습니다. 그 지혜가 권력을 가르치는 이 과정들을 보시면 지식이 권력을 어떻게 요구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식인들은 항상 권력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지를 만들어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있을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귓가에 대고 너 또한 죽는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이렇게 가라. 이런 얘기를 뒤에서 이야기하게 해주는 직업조차 있었습니다. 항상 세상은 착한 왕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사자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어울려서 지내죠. 잡아먹지 않고 사이좋게 어울리게 지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합니다. 권력은 지식과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은 그럼 어떤가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부터 보면 소크라테스를 갑자기 끌고 온 것은 아테네 시민이었습니다. 예수를 번제어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처벌해달라고 한 사람도 유대민족이었죠. 히틀러를 독재자로 만든 사람도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영화 사일런스에 보면은 민중에 이제 비유한 하느님이
나오는데 C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중심을 잡아야 될까?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가서 오펜하이머라는 지식인 이야기를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에 대해서는 징징대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지식인인 아인슈타인을 만났을 때 아인슈타인은 오펜하이머한테 이렇게 합니다. 대중은 당신을 팽가르치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하겠지만 당신을 내팽개친 사람들도 결국은 대중입니다. 민중의 이중성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지식은 권력과 민중 사이에서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권력과 민중의 역할들을 대신 대변해 주거나 그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성장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칸트의 묘기명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별이 천천히 빛나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빛이다. 그래서 하늘에 천천히 빛나는 별은 자연과학의 세계를 뜻하고 내 안에 도덕 법칙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발전은 세계에 대한 탐험을 이어져서 이른바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내 안의 도덕 법칙은 자기에 대한 자각을 이어져서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내면의 자각은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해서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정 같은 다양한 시민의식,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식으로 발전합니다. 외부의 발견은 서양에서는 대발견의시다라고 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항해라고 표현하는 시대를 통해서 이른바 지식이 급성장하고 팽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바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개한 지역을 탐험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복하려고 하고 그들을 미개한 종족으로서 업신이기도 공격을 하게 되죠. 마야 문명을 다룬 영화 아포칼립토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유카탄 반도에 있는 마야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족들끼리 싸움을 하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멋있는 장면은 바로 엔딩씬이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 부족 간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해안가에 낯선 배가 다가옵니다. 그 배를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스페인의 머리용투를 쓰고 긴 막대기에 뭔가를 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문명의 소리입니다. 지식이 격차가 일어났을 때 세계가 겪는 열등한 지역에서의 경험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한 두 달 만에 항복을 한 다음에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신양에서 새로운 문물을 배우게 되죠. 이 소현세자가 세상은 둥글고 수많은 나라가 있으며 과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국왕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식인이 최초의 유학생 지식인이죠. 이 지식인이 결국은 왕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대체를 당하고 영화 올딩 기억나시죠? 그래서 귀국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래서 학질에 걸려서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실록에는 피를 토하고 죽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제수의 하멜 일행이
표를 해옵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얘기해줍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정에 있는 관료들은 태양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나라를 비출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이후 일본의 에도만 앞에 이 내척에 미국 군함이 옵니다. 유명한 구로의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크게 배가 저희들 보시면 이게 조그만 배가 일본 배고 나머지 이제 미국 군함이죠. 저런 어마어마한 배가 찾아와서 개항을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가기 위한 개항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일본이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로부터 13년 뒤에 대동강에 미국의 상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교류를 안 할까 대신 먹을 거 있을 테니까 먹고 가라 라고 해서 음식과 물을 줬지만 교류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해서 포를 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당시 행영 감사였던 박 교수가 화공작전을 펼쳐서 불을 지르고 선원 20여 명을 끌어내서 행영군인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에 제국주의 침략 상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세계사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아펜 전쟁이 있었고 권력과 지식과 민중의 관계에서 혁명적 변화는 지식이 민중과 권력을 어떻게 견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식과 민중이 결합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고 지식과 권력이 결합한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근대 사상과 박 교수와 요시다 슈에는 똑같은 근대 사상가지만 우리 박 교수 선생은 대화 사상가였고 요시다 슈에는 척장 사양세력을 거절하는 입장이었죠. 혁명가도 이야기했었고 일본은 이아쿠라 사전단을 보면서 전 세계를 공부하고 오죠. 가운데 있는 사람 이아쿠라 고모미의 자세를 보면 아주 거만하죠. 구두를 신었지만 상표를 틀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민영익이나 홍영식 같은 대화 사상가들 고등사로 미국에 갔을 때 자세를 보면 무릎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굉장히 점잖은 모습으로 있죠. 역시 미국에 가서 새로운 특수한 문구를 배웠지만 갑신정변과 이후에 과정에서 모두 살해당하고 사라집니다. 38년에 핵 균열 현상이 발견되고 불과 7년 뒤에 핵실험이 이루어져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두 지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민중과 함께 결합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권력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쓰였던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인들이 결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고 대한민국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큰 성과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제국주의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를 지배했던 경험이 있죠.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주의 국가이고 몽골은 산업화가 안 된 나라죠. 일본은 약 80년 동안 일반국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해서 좀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근대 국가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식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서서 금속 발전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을 만들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만든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민족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민중과 권력을 통제하고 견인해오면서 지금 이런 성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단추의 세계의 과학이 정립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급격하게 팽창하였습니다. 지식이 급격하게 팽창한다는 얘기는 지식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뒤집어서 말하면 지식의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이렇게 달라졌을 경우에 과연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견자가 있죠. 그거를 다른 의미의 관자라고 있습니다. 둘 다 본다라는 뜻이지만 앞에 본다라는 건 그냥 보는 거고 뒤에 본다라는 것은 생각을 갖고 본다는 관점입니다. 지식의 영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발전하죠. 교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데 새음은 세상의 소리를 뜻하죠. 세상의 소리를 왜 청세음이라고 하고 관세음이라고 했어요?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이해하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데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그 눈을 가진 생명체인 삼엽충으로부터 눈이 생기면서 생명체는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빠져가고 AI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지식이 폭증해서 동양을 쳐들어오게 된 과정에는 과학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 과학의 발전의 과정들을 보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티코 브라이 같은 경우는 덴마크의 과학자인데 소문이 나오면 시력이 8.6입니다. 이 사람은 취미가 뭐냐면 밤에 별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보지 않고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기록을 했고 새로 생긴 별도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데이터가 쌓이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자기 제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서 결론은 케플러의 법칙을 찾아냅니다. 데이터로부터 패턴이 나오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게 된 과정 중에 하나는 본다라고 하는 시야의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미경과 망원경이 발전을 했던 거고 이런 작은 세상과 더 큰 우주를 보게 되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변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예측하는 것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라이프치히나 뉴턴이 미적분을 발견해낸 것이 됩니다. 앱소의 대변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미국에 있던 어떤 사업가가 내기를 했어요. 말이 진짜 달릴 때 저렇게 앞다리, 뒷다리가 이렇게 딱 펴지는가. 이것을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말을 인간의 가축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한 번도 말이 저렇게 달리면서 본 적이 없는 거죠. 인간은 순간 화면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영화 에드워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드워드라는 사람한테 증명을 요구하고 에드워드가 그 카메라를 쭉 연결한 다음에 줄을 만들어서 말이 달릴 때 그걸 건드리면 촬영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게 만든 이 그림이 최초의 말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 달리는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라이브 같은 장비가 있는 그 시설이죠. 이 시설은 중력파를 검출해내는 장비인데 시공간이 짙은 것을 검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촬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길라자리의 인문학적 요소, 문화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AI 또는 컴퓨터에 앞에서 나오는 앨런 튜링이 동성애자로 결국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할 때 사망의 그런 죽었다고 이거는 뭐 좀 처사가 다 비슷한데 어쨌든 청산가리 같은
사과를 먹고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오마주에서 만든 게 로고가 됩니다. 그리고 시신경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의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를 프랭클 로젠블릭 같은 분이 연결주의를 대표하는 분인데 이분이 IBM 기계를 개조를 해서 최초로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AI 관련돼서는 교수님들한테 다 자세하게 배우실 거라 생각하고요. 2012년에 알렉산더스 처음으로 딥러닝에 성공하면서 우리가 AI의 새로운 범위를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14년이나 됐고요. 2016년에 알파고가 와서 엑셀들하고 다툴면서 AI의 충격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알파고하고 커즈하고 다투었죠. 그런데 그 뒤에 어텐션 논문이 발표가 됐고 2019년에 돼서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일본의 구로요미 사건하고 우리나라 제너럴 셔먼 사건이 13년 차였습니다. 미국과 만난 게. 그런데 우리가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거 바로 그 다음에 중국하고 바둑을 뒀어요. 1년 뒤졌죠. 1년 우리가 안 썼죠. 그런데 2019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다시 또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벌써 그때 형사재판에 AI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년 안 썼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이 와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리카프라는 사람이 쓴 AI 슈퍼파워라는 책을 보면 중국인들은 이 기숙사 불이 꺼지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이 가려운 불빛 밑에서 AI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휴머노이드와 이런 작년에 있었던 중국의 로봇 사진들인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중국 로봇 기업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제로클릭이라고 해서 이제는 AI에 다 물어보기 때문에 닷컴 사이트를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닷컴 사이트에서는 트래픽이 안 생기고 트래픽이 안 생기니까 수익이 안 생기고 수익이 안 생기니까 닷컴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닷컴이 그대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기술이 발전을 해서 AI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어느 단계부터는 이제 인간보다는 AI가 만들어진 것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그 합성으로 그 가에 근친 결혼처럼 AI가 만든 AI 데이터를 AI가 다시 학습하면서 이른바 모델 핑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를 비롯해서 이런 딥 같은 공학적인 방법으로 고급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하 모멘트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때는 컴퓨터 CPU 사면은 GPU 하나 끼워주던 시절이 있었죠.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거꾸로 인텔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의리였던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이 감이 돼서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이터 센터 하나에 무려 600개 이상씩 투자되는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시설들을 보고 있고 멤피스에 있는 콜세스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는 세계 최고의 각부인 이런 머스크가 천막을 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릭 슈미트 회장의 보좌관을 만났는데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이제 구글에서 물러나서 자기 사무실을 따로 차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 직원이 5,000명이더라고요. 저택이가 6대고 그리고 미국에 집이 10채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자본 적이 없대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을 하니까. 세계 최고의 기자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한경제 이게 지금 벌써 꽤 오래된 그래프인데 AI의 인덱스를 보면은 이미 거의 한 3일, 4일마다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와서 뒤바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AI 모델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고요. 이미 인간의 평균 지능을 넘어서는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 AI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내고 고장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치 전쟁을 게임처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계속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렇게 흔들고 있고 고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AI의 최종 목표는 개인에게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이런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보시면은 기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설득에 넘어가는 인간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또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엔트로피 같은 회사는 분명히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PBC라고 하는 공익법인을 만들고 있고 이 공익법인에 돈을 벌면 벌수록 사회이사가 돈을 못 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이사가 늘어납니다. 장기 실외 프로젝트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기업과 사적인 기업이 이제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엔트로피나 오픈 AI 같은 회사는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1조 달러 이상의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화제가 됐죠. 가운데에 있는 샘 알트만하고 오른쪽에 있는 다리오 안데이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니까 손을 끝끝내 안 잡았습니다. 안 잡은 이유가 이 AI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의 피터트를 비롯한 가족주의자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이 기술 패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기술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술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픈 AI가 엔트로피인데 이번에 엔트로피는 미국 방부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AI가 시민을 감시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설상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국방부로 갈라졌고 골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보다 유능한 지능을 가진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하고 우리는 살아본 경험이 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지금 가속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의 모든 과학 데이터와 과학 연구소들을 전부 한데 모아서 과학 관계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6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신물질, 그다음에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AI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갖춰졌을 경우에는 신의 경제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핵폭탄 제조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미국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모든 기술은 기술적 격차는 그 다음에 전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1901년에 무선전신이 등장하면서 교통과 정보가 분리가 되고 이어서 1차 세계대전이 생깁니다. 브라운 기술이 만들어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인터넷 기술은 세계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고 확증 편향과 또 에코 챔버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의식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시야가 완전히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대결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경주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이민도 레이스를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은 함께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자라고 주장합니다. 전략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편입니다. 이런 전쟁이 이어지고 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예전에는 모든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지금 침공하고 있고 어떻게 반격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상치 않은 변화가 왔을 때 우리는 기존의 관점대로 살아가면 이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AI 상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7일 AI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서버린 AI라는 말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서버린 AI가 가능하겠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봤듯이 어떤 국가도 자기 나라 AI가 없으면 전쟁과 보건 위기 앞에서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AI 3위 안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미 AI 3위 그룹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덕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경쟁을 하고 있고 15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이 컨소시엄 중에 5개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발표 전형에서 또 5개를 떨어뜨리고 1차 평가에서 2개를 떨어뜨리고 지금 3개가 남았는데 추가로 멀티플라는 회사를 추가하면서 4개의 회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쯤까지는 2개의 회사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특화 AI 대표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상암동에 약 9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로봇 특화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작년 9월 8일에 출범을 했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에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너스원이 작년 10월 초에 와가지고 월 90만 장의 웨이퍼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월 90만 장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컨테스트의 9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언론을 만든 GPU 26만 장을 확보를 했고 작년 12월 때 덕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를 했고 제가 있는 AI 전략위원회에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퍼스피가 현장에서 대한민국에 기회를 만들고 있고 지난달 2월 25일 날 제가 주관해서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 행동계획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계획이 이제 올해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될 숙제가 됩니다. 그거를 올해 이제 계속적인 이제 검토를 할 거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자세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는 이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은하를 보면은 말 3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마차가 있는데 3주 마차죠. 그 중에 한 마리를 보면은
돌아보고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제 책 표지에 있었던 세 마리를 달리는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잘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말은 어깨에 멍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말은 멍이가 옆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말은 자유주의. 이 말은 꼬리만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권력지식, 민중의 세 가지 역사를 끌고 가는 힘 중에서 지식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왜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이 말은 빨리 달리거나 천천히 달리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민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역사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폭증하는 AI 시대에 여러분들과 같은 지식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시대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왕리박회는 어느 것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에 기반한 판단을 하라는 것이고요.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 주인공은 이분인데 이분은 바로 그 열을 겨울 날 열을 띄워서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프렌처 정신을 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이 정신도 않는 분께서 불구하고 100달러짜리 지폐 주인공이 된 팬클린이고요. 그 다음에 팬클린의 그 정신이 바로 미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드리탕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의 최연소 디지털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대만의 혁신, 시드 센터들을 이용한 대만의 혁신도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팬데믹 기간 때 썼던 그 마스크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은 삼성전자하고 소송을 걸어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 태백의 택시 기사였는데 딸이 삼성전자에 취업했다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인터넷을 처음 배워서 백혈병이 무엇인지부터 검색을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삼성전자를 결국은 사과하게 보상을 달라는 사람. 앞으로의 지식인은 학력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과 주변의 지식들을 최대한 스스로 공부해서 만들어내는 지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철학 중에 하나는 지나친 숙명주의였습니다. 저도 문과라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 숙명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요. 혁신이 만드는 지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혁신은 다르지만 비용을 절감하거나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식인들은 미국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사회하고 대화를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거의 침묵의 경영을 합니다. 음둔의 경영을 하죠. 이건 사회 문화가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한국의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정치인들이 떠드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권력과 민중을 이끄는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AI는 비행기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이루어져서 비행기가 떴는데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떴는데 왜 뜨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못한다고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죠. 왜 이게 그렇게 답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박수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10개장에 주신 인문의 참고자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개 정도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황금 부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시간 관계상 AI 현상도 전략을 좀 생략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거고, 그 인프라가 확보가 되면 그 위에서 산업 전환을 하고, 세 번째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인프라 확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I 기본 모델, 대단시, 기술의 단시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와 전략,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여러분과 같은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에 해당이 되고, 산업 전환에 들어가면 산업 전환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제조, 그리고 문화, 사회, 공공, 국방, 이런 것들 전부 다 AI 전환을 합니다. AI 전환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정보화에 조금 높은 수준 정도 오해를 합니다. 자동화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정도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게 자동화는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AI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는 AI 네이티브 사회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쉽게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트위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는 아닌데 트위터가 140자 정도의 짧은 메시지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라고 하는 시대가 등장했을 때의 저작권법, AI 시대가 등장했을 때의 개인정보보호법, 또 AI 시대가 생겨났을 때의 스타트업이나 이런 개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A가 B로 바뀌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C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A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학에서 해줘야 되고, 특히 저는 이제 계속 지식을 강조하는 거는 AI 시대에 지식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정말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인이고 하나는 과학자입니다. 언론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팩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실과 진리를 찾는 이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인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AI라고 하는 3만 원만 주면 박사급 논문이 막 쏟아지는 그런 수많은 AI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안에서 이 지식 폭증, 지식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대학과 어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강의 질문보다는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주로 트렌드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히스토리컬 관점에서 AI는 지식의 축적이라는 게 있었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AI가 선한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또 반대의 의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건데였고 덕분에 이제 제가 또 오늘 알게 된 거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서부터 통찰력을 가지신 부위원장님이 있으셔서 국가 AI 전략이 정말 국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좀 주셨는데 반대로 또 거꾸로 우리 들으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충청권 제조업 분들도 계시고 공공 지자체 다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지식이 참 난무하고 AI 대전환이라는 시대 하에서 학생분들은 어떤 식으로 기업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는 세계 3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피지컬 AI는 세계 6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IT 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해외 나가보시면은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이 IT 서비스 부분은 전 세계에서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제조업이 있고 유럽도 사실상 제조업이 다 실패하는 상태고 중국은 제조업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이제 어떤 권위주의 국가로서의 그 세계적인 어떤 그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독일하고 우리나라, 일본 정도? 근데 일본은 이제 서비스고 아무래도 좀 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조업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리고 AI 시대에 오히려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이성호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호소대학교는 정말 절묘한 위치가 있는 곳이에요. 이 반도체의 중심 도시이고 또한 이 지역 개발의 또 중심이 이 천안 아산 지역에 호소대학교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고 오히려 경쟁력이 세지고 그런 대학이 몇 개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일종의 그 대한민국의 오판업소 같은 지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천안 아산 지역의 제조업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AI 전환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도 안 돼 있는 그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 지식인들과 또 AI 네이티브 지식인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AI를 배운 젊은 사람들은 현장에 가본 적이 없고 현장의 제조업에서 암묵지를 가진 분들은 또 AI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업도 생기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스 같은 지역에서 정말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다른 거 다시 놓치고 마무리를 팀장이 46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그리고 올해는 88명까지 지금 모집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2배 가까이 정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호소대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강연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 국가 AI 전략에서 힘써주시는 이부영 부위원장님에 대한 응원의 뜻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